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두 번째 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조금 수업에 관련된 질문 있으시면은 그 여기 보이는 제 이메일 실러버스에 제 이메일이 있어요. 제 이메일을 토대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뭐 시험 관련해서든 질문 이런 것들 다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중간고사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강의실이나 이런 일정 같은 걸 조율 중이라 제가 한 세 번째 주나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지금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는 걸로 해가지고 수업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수업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듣고 강의 퍼센트에 따라 갖고 이제 출석이 인정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다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수업은 화학에 대해서 기초를 배우는 수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상 여러분들한테 어렵다 느끼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하셔갖고 수업을 듣고 진도를 잘 따라오셔갖고 해당 수업에 잘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번 수업까지는 이제 저희가 단위 전환 또는 significant figures, 유효 숫자에 대해서 쭉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번 수업부터는 이제 물질의 성질 그리고 챕터 2에 대해서 조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성질을 논할 때는 누가 크게 이제 세기의 성질 또는 크기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논하게 되는데, 세기의 성질은 양에 무관하고 이제 물질을 확인하는 데 사용. 예를 들면은 이제 기계적인 테스트, 얘네들의 이제 뭐 결합이나 얘네들 단단함, 또는 뭐 금속이면 단단하고 고분자면 좀 물렁물렁하겠죠. 그렇게 해서 물질을 이제 우리가 물질이 색이 얼마나 충격을 버티냐 이런 것들로 세기의 성질을 판단한다 치면은, 이제 크기 성질은 이제 각각의 원자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양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질량과 부피 이런 것들을 따질 때는 우리가 크기 성질을 활용하게 되고, 이제 얘네들이 결합을 일으켜서 얘네들의 강도 또는 물질의 기계적인 특성을 활용할 때는 우리가 세기의 성질을 활용하게 됩니다. 물질의 기본적인 성질은 우리가 이 두 가지로 판단하긴 하지만, 세기의 성질과 크기의 성질로 확인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화학적 성질과 물리적 성질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화학과 물리의 차이는 무엇인가 했을 때, 화학적 성질은 실제로 물질이 분해되거나 아니면 새로 합성될 때, 즉 변화할 때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것들이 화학적 성질이고, 예를 들면은 얘네들이 발열을 일으켰다 또는 이제 변형이 일어났다. 변형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원소가 변했다라는 거고, 원소들이 변하면 우린 그 화학적 성질이 변했다라고 하고 할 수 있고, 물리적 성질은 이제 얘네들이 변화를 하지 않고 이제 본질적으로 계속 유지됐대. 즉 변환을 시키지 않을 때 유지되는 성질이 이제 물리적 성질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녹는 점, 끓는 점. 이제 물질이 녹거나 끓게 되면은 얘네들은 이제 화학적으로 이제 페이즈는 변하지만 이제 얘네들이 뭐 분해되거나 새로 생성되진 않잖아요. 단순히 이 물 분자가 얼음에서 물리되는 거, 물에서 이제 기화가 돼서 기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물리적인 변화는 우리가 물리적 성질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물이 다른 물질이랑 반응을 해가지고 물 분자가 다른 물질로 변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 화학적 성질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리적 성질이나 뭐 기계적 성질, 뭐 세기 성질을 따질 때 이제 이런 원소, 특정 원소, 금 또는 뭐 은, 다양한 단일 원소 기준으로 우리가 얘네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물질에는 질량 대비 부피 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밀도라고 칭하게 되고, 이 밀도라는 거는 어, 얘네들의 원소 무게 나누기 볼륨이라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질량과 부피는 크기 성질이지만 밀도 자체는 세기 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세기 성질과 크기 성질 같은 경우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여기서 말했듯이 질량과 부피는 크기 성질이지만 밀도는 세기 성질로 우리가 분류한다. 그래서 밀도는 어,
무게 나누기 부피다. 그래서 밀도의 계산 같은 경우에는 질량과 부피를 독립적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기체와 액체는. 왜냐면은 기체와 액체일 때는 부피가 다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 질량과 부피를 따로따로 분류해가지고 측정하는 게 맞다 치면은 고체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질량은 직접 측정하지만 규칙적인 고체의 부피는 실호에 주어진 치수를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금 입자라고 칩시다. 금 덩어리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지금 규칙적인 고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시료에게 주어진 치수를 사용하여 계산하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입자가 아니라 콜로이드 모델, 즉 이제 고체와 액체가 섞여 있거나 아니면 불규칙적인 고체일 때는 우리가 얘네들을 그 물로 치연 그 물이 치환하여서 측정하게 됩니다. 여기 예시가 있습니다. 글리세롤은 치약식품 산업에서 감미료 증점제 및 안정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액체이다. 뭐 이건 중요하지 않죠. 그냥 글리세롤이 이렇게 쓰인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글리세롤의 밀도를 구하기 위하여 한 학생이 15ml 글리세롤 시료를 피펫을 측정하여 28.45g인 플라스크.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더하게 되면은 어림잡아 그 질량이 변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는 미리 단위고 하나는 그램 단위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글리세롤의 밀도는 실제로 15ml고 얘의 무게는 15ml가 아닙니다. 그래서 총 합이 17.37g이 되었다. 글리세롤의 밀도는 얼마인가? 글리세롤의 밀도는 얼마인가라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얘의 덴시티 그리고 볼륨 그리고 매스 이 값을 환산해 가지고 시료의 질량은 실제로 18.97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무게가 되는 거고 얘는 매스가 되는 거고 전체 볼륨은 15 그러니까 전체 볼륨 글리세롤의 볼륨은 15mg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의 덴시티를 구할 때는 이제 18.92 나누기 15.0ml를 나누게 되면은 이 글리세롤의 덴시티, 즉 밀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단순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참고해야 되는 게 물 같은 경우는 물은 밀도가 1g/ml입니다. 1g/ml. 즉 1g은 1ml랑 동일하지만 글리세롤이나 다른 유기물들, 다른 물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밀도가 1이 아닐 거기 때문에 실제 무게랑 실제 무게랑 실제 볼륨이랑 다르게 측정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아까 수식 보셨듯이 density는 무게 나누기 볼륨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 여기서 이제 47.37 마이너스 28.45 하면 무게는 18.92가 나올 거고 18.92 나누기 15ml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다는 덴시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물질은 다 다른 밀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도를 보게 되면은 어떤 물질은 밀도가 높고 어떤 물질은 밀도가 낮 어,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밀도라는 거는 좀 밀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밀도는 말 그대로 이제 얘네들이 얼마나 덴스하게 얼마나 밀집되어 있느냐 얼마나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가에 대한 척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빽빽하게 원자들이 배치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물에 뜨는 물질이 있습니다. 물에 뜨는 물질이라면 얘들의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얘들의 밀도는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일반적으로 좀 더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 밀도가 높으면은 가라앉고 밀도가 낮으면은 뜰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유출할 수 있습니다. 용해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용해도라는 거는 이제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는 과정을 이제 물리적인 변화를 보는 게 용해도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물리적인 변화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변하지 않고 실제로 그냥 disperse, 즉 희석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을 이제 섞게 되면 우리는 그 용해가 되면은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용질이 있고 용매가 있겠죠. 그럼 얘네들은 혼합물 또는 용액이 되겠죠. 그러면 용질과 용매가 섞이게 되면은 얘네들은 이제 혼합물이고 얘네들이 이제 잘 분산돼 가지고 용매 안에 이렇게 떠다니거나 아니면은 안에 그 잘 섞여서 흐르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분류를 나누게 되는 게 혼합물 또는 용액은 포화용액, 불포화용액, 과포화용액 이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이 단어의 뜻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게 포화용액이라고 하면 은 잘 포화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용매가 그러니까 용질이 있고 용매가 있는데 용매 안에 용질이 아주 적정량 잘 녹아요. 용매가 예를 들어서 이 특정 용질을 한 뭐 10g을 녹일 수 있어요. 10g per 리터 이렇게 녹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10g을 넣게 되면 얘는 포화용액인 거고 불포화용액은 만약에 용액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녹지 않는 것들 그리고 과포화 용액은 더 높게 녹는 것들 예를 들면 이제 5g이다 하면은 불포화 좀 더 낮게 되면은 불포화 용액이고 안 녹게 되면 이제 더 안 좋은 거고 과포화 용액이면 더 많이 녹을 때 우리는 소위 말해서 이런 터미놀로지를 쓰게 됩니다. 수크로스 여기 예제를 봅시다. 수크로스는 설탕의 화학적인 이름이다. 뭐 중요하지 않고 208도에서 수크로스는 100g이 100g에 이제 204g이 녹는다. 굉장히 많이 녹는 거죠. 물 안에 204g의 수크로스가 녹는다. 그리고 여기서 1000도에는 물 100g당 487 수크로스가 녹는다. 정확히 1000도씨에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거 못합니다. 이쪽부터 1000도씨에서 물이 끓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건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도 이거 고치세요. 왜냐면은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208도에서 물이 끓고 1000도씨에서 물이 끓기 때문에 이거는 오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00도에서 물이 끓기 때문에 이제 딱 100도로 여기서 한계점을 잡은 것 같은데 100도에서 33g에서 139g의 수크로스를 혼합하여 어, 용액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100g에서 487이 녹게 되는데 그럼 139만 녹였대요. 그럼 다 녹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0g 당인데 여기서 이제 139g만 녹인다 하면은 이제 139g의 스크로스를 녹이는데 최소한의 필요한 물의 양은 얼마인가라고 하면은 꽤 단순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139를 녹이는데 487 수크로스 그러니까 100g의 물에 487이 녹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139 적은 양을 녹이는 거잖아요. 한 3분의 1 정도 되겠죠. 3분의 1보다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물을 녹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을 써야 되는가 했을 때는 순전하게 우리가 그 계산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냥 139 나누기 487은 아마
그 0.28, 0.285가 나올 겁니다. 100g의 물에 이 양이 녹는다 했으니까 487이 녹는다 했으니까 0.285 곱하기 139 하면은 0.285 곱하기 100g of H2O를 하게 되면 28.5g of H2O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 이런 어, 이런 계산을 할 때는 단순하게 이제 산수를 활용해서 하면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1008도랑 뭐 여기 208도, 1008도라 되어 있는데 이건 오타니까 여러분들이 잘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계속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100도에서 33g의 물을 녹일 수 있는 수크로스의 최대량은 얼마인가?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100도에서 33g에 녹일 수 있는 수크로스의 최대량 33g의 물이죠. 그러면 약 3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수크로스가 487, 100ml 100g에서 487이 녹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 33g밖에 없으니까 약 3분의 1을 해주게 되면 161 수크로스가 33 그램 오브 물에 녹게 되는 거고 이제 반대로 물을 20도로 냉각할 때 아까 여기 냉각하게 되면은 희석량이 208, 204g이 된다 했죠. 20도일 때.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제 33g 물에 이제 그 수크로스 이제 20도일 때는 204g 오브 수크로스가 100mg 오브 H2오에 녹는다 했어요. 일단 실제로 이제 20도일 때 온도가 20도일 때 33g 오브 물이 주어진다라면 67.3 수크로스밖에 녹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만약에 139g을 넣었다 치면은 만약 139g을 넣었다 치면은 실제로 20도로 낮추게 되면은 여기서 석출되는 양은 72g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 이 앞에 예제 1.8에서 쭉 A, B, C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물에 희석되는 139g을 넣었다가 이제 온도를 20도로 낮추게 되고 물의 양도 줄어들게 되면은 그만큼 석출되는 양이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용해도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용해시키려면 사실 용매를 더 넣으면 되긴 돼요. 근데 어, 이제 우리가 항상 목적에 맞게 이런 그 혼합 섞는 거든 어떤 것들이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그 이런 단위 변환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이제 그 비율을 계산해 가지고 이제 여기에는 더 들어갈 것이다, 여기엔 덜 들어갈 것이다 이런 기준을 계속해서 제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여기서 이제 챕터 1에서 주요 개념은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 온도에 대한 우리 온도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페르나이트, 셀시어스, 켈빈 어떻게 변하는지 쭉 위로 가보면은 여기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옵니다. 우리가 온도 단위 변화는 너무 기초적인 거니까 여기 보고 여기서 보게 되면 끓는 점과 어는 점, 셀시어스, 화씨, 절대 온도 31, 32, 33페이지에 다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켈빈에서 페르나이트로, 페르나이트에서 셀시어스, 즉 섭씨, 화씨, 절대 온도 이렇게 쭉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챕터를 통해서 예제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예제에 대한 설명은 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을 겁니다. 측정된 양에 있어서 유효 숫자 개수의 결정. 우리가 어떻게 유효 숫자를 결정해야 되는가. 그리고 계산된 양에 따른 유효 숫자의 결정.
그리고 변환된 개수에 사용된 측정된 양의 단위를 변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질량과 부피에 대한 밀도의 관계, 이제 밀도 아까 수식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주어진 용해도를 이용한 용매 질량에 대한 용질과 그 질량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위에서 다 설명드렸던 거고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슬라이드 쭉 읽어 보시고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부분 챕터 1에 대한 건 끝났고 챕터 2에 대해서 이번 주에 쭉 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챕터 2입니다. 원자, 분자와 이온. 우리가 이제 원자라고 하면은 되게 어, 이제 화학자 입장에선 굉장히 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게 1학년 수업인 거를 감안해가지고 너무 많이 얘기하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자를 생각할 때 원자는 하나의 구체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스피리컬 모델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됩니다. 스피리컬 모델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그럼 동그란 거 안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여기 이제 중성자랑 프로톤, 즉 양성자가 있는 하나의 핵이 있고 핵 주변으론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2-2가 원자의 구성 요소가 되겠고 원자의 정량적인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주기율표 그리고 분자와 이온, 이온 분자의 화학식, 화학물 명명법에 대해서 쭉 원자에 대해서 원자 및 분자에 대해서 챕터 2에서 저희들이 천천히 나가 볼 거예요. 이제 원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자, 양성자,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가 사실 이 그림을 또 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원자는 이제 얘네 전자들은 이 밖에 있고 이 하늘색이 전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가운데 이제 중성자랑 양성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는 얘네들이 이제 결합을 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 분자를 배우게 될 텐데 이 원자들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결합을 이제 2개, 3개, 4개 이렇게 하면서 결정 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특정 우리가 원하는 구조로 되게 되는데 이제 물 분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H2O 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얘네들을 이제 원자들이 집단적으로 엮여 있는 거를 우리는 얘네들을 분자라고 소위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온 같은 경우는 뭘까?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전하를 띤 입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네들이 이제 분자가 깨져요. 분자가 깨지게 되면은 표면에 이렇게 전하를 띠게 될 겁니다. 뭐 전자가 하나 더 더해져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차지 띠게 될 건데 우린 이런 것들을 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자로는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달톤이 처음에 고안해냈습니다. 달톤이 고안해냈는데 이제 원소는 원자라고 부른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되게 옛날에 이분께서 이거에 대해서 명명을 하셨는데 주어진 원소는 모든 원자는 동일한 화학적인 성질을 갖는다. 다른 원소의 모든 원자는 서로 다른 화학적 성질을 갖게 된다. 뭐 당연한 얘기고 일반적인 화학 반응에서 한 원자는 물질에서 다른 원자로 이동하지 않지만 어떤 원자도 지지 않으며 다른 원자로 바뀌지 않는다. 사실 원자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긴 합니다. 우리가 원자 자체가 어, 다른 물질과 결합했을 때 그 원자 자체는 다른 물질로 변하지 않습니다. 둘 또는 그 이상의 원소가 결합되면 화합물이 형성된다. 뭐 분자가 형성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 화합물에서 각 원자 사이의 비율은 간단한 정수로 항상 일정하다. 기본적으로 새로 생성되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비는 정수나 간단한 분수로 얘기할 수 있다. 이제 수학적으로 표기가 가능하다는 거. 원자는 이제 그 달톤이 주장했던 거는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소 중 가장 작은 입자라고 명명을 했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좀 현대 물리학에서 이제 보는 원자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말들은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달톤이 약간 주장한 것 중에 이제 나중에 가서 변화가 되는 게 원자는 여기서 좀 추가적인 컨셉을 도입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분께서 얘기한 게 다라는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원자 같은 우리가 좀 양자역학이나 좀 더 그 복합적인 이제 원자를 보게 되면 실제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쪼갤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거나 보편적으로는 원자는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원소의 제1원자, 그렇지, 원소의 제2원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 봤을 때 여러분들 원소 주기율표 다 아실 테니까 얘네들은 하이드로진이라고 하고 하이드로진을 명명하고 얘네들은 헬륨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얘네들이 헬륨은 애초부터 반응을 안 하니까 다른 리튬, 플로린으로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이제 섞이게 되면은 화합물을 만들게 돼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화합물 1, 화합물 2로 하는데 얘네들을 우린 통상적으로 뭐 분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다른 원자이기 때문에 다른 물리적 성질을 갖고 있는 게 당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비교했을 때 A란 원자와 B란 원자를 비교하다 보면 이제 양쪽의 무게가 다르고 여기서는 이제 하늘색이 더 무겁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얘를 하이드로진과 플로린으로 가정을 하게 되면 플로린이 더 무겁겠죠. 플로린과 하이드로진은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다른 원자에 대해서는 항상 다른 무게를 갖고 있고 얘들이 섞이게 되면 우리는 소위 말해서 화합물이라고 어,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제 그리스 시대나 이럴 때 보면 이제 연금술이라는 단어를 꺼내게 되는데 연금술이란 건 이제 물질이 변하는 거죠. 물질이 변하는 건데 실제로 원자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즉 개수. 그냥 갑자기 생성되거나 갑자기 소멸하지 않고 항상 원자들은 그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같은 개수만큼 얘네들이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지 이렇게 사라지거나 아니면 다른 노란색 부츠와 같은 다른 물질로 반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에는 우리가 아까 봤듯이 전자가 존재하게 되고 양성자랑 중성자가 존재하게 되는데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입자인데 첫 증거는 적역기체에서 전기 전달에 대한 연구가 처음으로 나오면서 우리들이 전자에 대한 존재를 입증하게 됩니다. J.J. 톰슨이 이제 그 진공관에다 스파크 코일을 이용해서 전류를 발생하게 됩니다. 전류라는 건 말 그대로 커런트, 즉 음의 즉 음의 잠시만요. 제대로 저장되고 있는지 한 번만 볼게요. 이게, 이게 녹화 강이라 아무래도 이제 제가 열심히 녹화했는데 녹화가 안 돼 있으면 큰일 날 수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커런트라는 건 말 그대로 전류, 즉 음의 전하를 가진 어, 하나의 어, 그 파장이라고 하면 너무 선이라고 표현한 게 맞죠. 음의 전하를 가진 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에서 음의 전하가 따로 방출이 되네. 이걸 보고 우린 소위 말해서 커런트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돌턴은 원자가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제제 톰슨 같은 경우에 이제 음극선이 방출되는 거 보고 원자들도 뭔가 전자를 방출해내거나 이제 특정 어느 정기적인 성질이 나오는 걸 보고 이제 얘네들은 전자라는 물질이 따로 내부에 존재하는구나. 만약에 얘네들이 쪼개지지 않았더라면은 우리는 이 전자가 있는 거를
알 수 없었겠지요. 그렇죠. 그, 그 이후에 이제 음극선은 전자라고 하는 그 전하를 띤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하고 전자는 질량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음전하 마이너스 1을 띠게 되는데 전자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흐르고 그,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소를 할 때 우리가 각 원소에 대한 질량이 있잖아요. 질량이 있을 때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그 원자에 대한 질량은 이 안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이, 즉 질량이라고 가정을 하지 전자들은 워낙 가볍기 때문에 질량에서 배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극선을 어떻게 확인을 했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음극선은 어, 그 점화 코일에 대해서 진공 상태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전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점화 코일을 팍 튀겼을 때 여기서 이제 그, 그 음극선이 방출되는 걸 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 음극선이 방출될 때 이제 전기장 내에서 이 복사선, 즉 에너지에 대한 이 전자에 대한 복사선은 그 양극적으로 휘어지게 되면서 이 휘어지는 정도를 봐가지고 이제 여기에 뭔가 음의 전하가 생성이 됐구나라고 우리가 얘들을 유추할 수 있고 발견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물질의 기본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물질은 질량 보존의 법칙을 항상 따르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물질은 동일한 양으로 항상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남게 되지 새로 양이 바뀌거나 물질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질은 기본적으로 질량 보존의 법칙을 항상 따르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laws of conservation of the mass라고 하고 그다음에 일정 성분 비의 법칙, law of constant composition 그리고 조성비는 항상 일정하게 그,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순수한 물은 어디 있더라도 조성비는 일정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꼭 물이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물질이든 간에 조성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 그리고 배수비례의 법칙, laws of multiple proportions.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두 화합물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얘네들은 다른 물질이잖아요. 컵- 크로미움 옥사이드랑 크로미움 옥사이드인데 얘네들은 지금 다른 산화가스를 갖고 있는 두 가지의 물질인데 두 화합물에서 이제 얘네들은 특정 비율을 가지고 존재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배수비례 법칙에 의거해서 얘네들이 다른 비율을 갖고 있으면 얘들은 다른 물질로 우리가 정의하게 되고 그 다른 물질은 항상 걔네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원소 비율을 지니고 있다라는 게 배수비례의 법칙입니다. 실제로 그래갖고 우리가 이 두 가지 물질만 봐도 둘 다 커퍼랑 옥시전이 붙어 있는데 얘네들은 그러면은 같은 물질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얘네들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다른 물질입니다. 다른 물질인데 왜 다른 물질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이제 우리가 크로미움 소스 얘들을 반응시키기 위해서 크로미움 소스와 옥시전 소스를 어떻게 혼합했냐 그리고 어떠한 압력에서 우리가 합성을 시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물질로 이렇게 합성을 하게 되고 이 배수비례 법칙에 의거해서 이제 그렇게 합성된 화학물은 특정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그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선 커퍼가 1이고 옥시전이 3일 거고 반대로 여기선 커퍼가 2이고 옥시전이 3일 거고 그래서 제이제이 톰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음극선을 이제 발견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톤의 모델과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돌턴은 돌턴은 이렇게 생긴 게 원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이제이 톰슨 같은 경우는 음이온이 있네. 여기에 음이 있다. 제이제이 톰슨이 주장한 거는. 이제
이제 음극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당연히 이것만 존재하지 않겠죠. 잠시만요. 여기에 이렇게 양이온들도 같이 존재할 것이다. 잠깐만요. 왜냐면 얘네들은 이제 뉴트럴라이즈, 즉 이제 이렇게 돼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게 완벽한 원자 모형이 아니란 걸 알고 있죠. 실제로 나중에 가서 더 많은 의미가 나오겠지만 일단은 원자는 이렇게 생겨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어떻게 얘네들이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이 과정들을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달톤 모델. 이 친구는 달톤 모델. 얘네들은 이제 J.J. 톰슨이 주장한 거.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그 제가 좀 이따 이제 여기서 그 두 번째 강의를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이제 루더포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루더포드를 한번 두 번째 강의 자료 업로드 할 때 이제 루더포드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은 루더포드는 원자의 본성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고안했습니다. 그냥 원자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 금으로 된 얇은 막에 알파 입자, 전자가 제거된 헬륨 입자를 충돌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형광막을 활용해서 알파 입자들의 산란을 관찰했는데 이 알파 입자들이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곧장 금박을 통과해 나간 것들도 있지만 몇 개는 반사가 됐어요. 관련된 수학적 분석을 통해서 금 원자 중심에서 양 전하를 띤 핵이 일어난다는 걸 보였는데 이것과 뭐냐면은 그 공유 중지한 다음에 어,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슬라이드에 아마 없으실 겁니다. 슬라이드에 없으실 건데 제가 이제 그 같이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잘 보여야 될 텐데 여러분들도 이 수업 듣다가 해당 부분은 같이 적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미지가 그, 이건 제가 따로 업데이트는 안 드릴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머릿속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 공유를 같이 드릴 건데 이제 보게 되면은 화면 보이시겠죠,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그 방사선 물질 그 납에다가 방사선 물질을 넣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알파 입자가 산란되게 되는데 알파 입자를 쭉 해가지고 골드볼 얇은 이제 금막질에다가 그 알파선을 쐈습니다. 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대부분은 금박을 통과해 나갔는데 몇 개는 이렇게 예각으로 튕겨져 나왔다는 말이죠. 그냥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입자를 지나갈 때 순수하게 입자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특정 어디에 반사가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반사가 일어난다라는 걸 루더포드가 이제 증명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에는 실제로 중간에 있는 어느 핵이 있을 거고 그 주변에 빈 공간 또는 이런 전자들이 존재하는 공간은 알파선들이 추가해 나갈 것이라는 전제를 보완해낸 게 이제 루더포드고 이제 루더포드가 그 이후에 제안한 게 이 원자마다 각각의 원자마다 가운데 이렇게 핵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디파인 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루더포드가 제안한 모델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보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기존 톰슨이 얘기한
이렇게 음이온과 양이온은 같이 랜덤하게 오리엔테이션 돼 있다라는 거를 이제 루더포드가 그게 아니라 여기는 핵이라는 중간에 뭔가 자리 잡고 있는 알갱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를 내놓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금, 금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우리가 소위 표기하죠.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운데 핵이 있다라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제가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 슬라이드 한 번 더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